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중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중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경제다? 아하,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네, 한은이 오늘 6년 5개월 만에 금리 올렸습니다. 6년 5개월. 금리 인상 이유가요. 금리 인상 이유가 이 금융시장과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조금 명확하게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유도 좀 알아야 되겠고, 그죠? 경향신문 경제부의 박병일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우리 박병일 기자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경제에 많은 도움이 될 걸로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한국은행이 이자율을 올렸습니다. 네, 드디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네, 한은이 언제 올릴까 이렇게 했는데요. 네. 그리고 오늘 올렸습니다. 0.25%포인트를 인상을 했죠. 지금까지 한은의 기준금리가 1.25%였으니까 네. 이제 1.5% 이렇게 됩니다. 이번 금리 인상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6년 5개월 만에 그동안에는 금리를 계속 내리기만 하다가 네. 이제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처음 내리기 시작했을 때가 3.25%였으니까요. 네. 상당히 이제 많이 내려왔던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작년 6월에 1.25% 사상 최저로 가서 지금 1년 넘게 최저 금리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이런 사상 최저 금리 시대도 이제 마침표를 찍었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은은 미국이라든가 유럽연합 같은 다른 나라들이 금리를 올려도 동참을 하지가 않았는데요. 네. 이제는 글로벌 기조와 궤를 같이 맞춘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0.25%포인트 올렸으니까 이거를 예전에 3.25%포인트에 맞추려 그러면 앞으로 8번을 계속해서 0.25%포인트씩 올려야지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러면 1년에 2번 올린다 그러면은 4년에 걸쳐서 올린다는 말이 될 것이고, 네. 1년에 3번, 4번을 올린다 그러면 이게 2, 3년 만에 다 3점 예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인데, 네, 맞습니다. 속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현재까지는 오늘 한은 총재 얘기를 봐야 되는데, 네. 국내외 여건 변화와 성장세, 물가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마 시장에서는 천천히 금리 인상을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경제가 금리를 빨리 올려서 적응할 수 있는 단계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네. 한은이 과연 선제적으로 이렇게 앞당겨서 금리를 올릴 수 있겠느냐 여기에는 좀 회의론적인 시각이 많은 것 같고요. 네. 실제 우리 한은은 미국의 연준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달라가지고 네. 어떤 경제 정책에 영향을 주는 예. 그런 형식의 금리 인상이나 인하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아마도 그렇게 급격하게 올리지는 않을 것 아니냐 예.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번외 질문이긴 합니다만 보통 미국 같은 경우에 금리를 올릴 때 소비자 물가하고 실업률을 보지 않습니까? 네. 경기가 지나치게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싶으면 금리를 올려서 진정을 시키는 방식을 택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경제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걸 보면 1%대예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경기도 뜨겁지 않은데 왜 금리를 올리는 겁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보면 일단은 우리나라만 볼 게 아니라 일단 먼저 미국의 금리 상황도 지금 아마 같이 봐야 되는 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예. 한은이 언제까지 버틸 것이냐. 예. 사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미국 금리를 보면 미국의 연방 기금 금리가 최저 1.0에서 최고 1.25%입니다. 네. 12월 달에 아마 연준이 금리를 올리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최고 1.5%까지 올라갑니다. 네. 만약에 오늘 우리가 그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면 당장 다음 달부터 소위 말하는 금리 역전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네. 그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가라든가 예. 고용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만 대외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갈 가능성. 네. 크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금융의 불확실성이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한은으로서는 일단 국내 상황만 또 고집을 할 수가 없는 우리 상황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물론 이제 물가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OECD라든가 IMF 같은 국제기구마저도 내년에 한국 경제가
괜찮을 거다. 성장률을 계속 지금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장률을 올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물가도 같이 올라갈 거다. 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여기에 이제 대응을 해서 일단 금리를 일단 올렸다. 예. 이렇게 보셔도 뭐 크게 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 주신 말씀 속에 사실 이자율과 환율의 관계를 말씀을 주셨는데 네. 청취자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이자율을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나갈 돈들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만큼 외국 돈들이 우리 국내에 머물 가능성이 크고요. 네. 이제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질문이 환율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자율이 올라가 버리게 되면. 네. 근데 이게 참 그 교과서랑 예. 현실이 지금 좀 다른데요. 통상적으로 오늘처럼 우리가 이렇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네. 이게 지금 절상이 돼야 되죠. 예. 근데 지금 오늘 보면 지금 환율이 올랐습니다. 예. 이게 사실 경기 교과서로는 얘기가 안 되는데. 반대로 가야 되죠. 네. 오늘 지금 환율이 11.4원이 올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왜 이런가 일단 뭐 파악을 해보니까. 네. 물론 이거 결과론적인 얘기죠. 이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선반영이 됐던 것 아니냐. 네. 그래서 우리 계속 이제 환율이 약세를 보였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로 이게 단행이 되니까 지금 금리가 올라갔다. 지금 요렇게 환율이 올라갔다. 네. 지금 요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최근에 와서 보면 이 금리랑 환율의 관계, 우리 교과서에 보는 거랑 조금씩 다르게 예.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역시 이런 부분들이 대외적인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인데요. 예. 사실 그래서 좀 환율이 좀 알쏭달쏭한데 네. 현재로서는 이제 당분간 우리 환율이 좀 오를 거다. 지금 이렇게 지금 많이 보고는 있는데 예. 그것도 역시 이제 대외적인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에 따라 가지고 변수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에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외환보유고도 걱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 외환보유가 3,848억 정도 되는데 네.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 환율이 변하는 걸 가지고 우려할 정도면은 너무 긴장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요. 예. 사실 그 과거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충분하다라고 보시는 것도 제가 보기엔 정답이고요. 네. 또 그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심지어 우리가 지금 순채권국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경제라는 게 소규모 이제 개방 경제다 보니까 예. 이게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정신없이 또 흔들릴 수 있다. 이것도 또 정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흔히 말하는 이제 테일 리스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꼬리가 전체를 흔드는 상황.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 금융위기 같은 것들이 네. 어떻게 아주 큰 어떤 부실에서 온 게 아니라 네. 한 뭐 3%짜리, 5%짜리 부실이 전반적인 그 금융 전체를 흔드는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네네.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이제 정부 관료 입장에서는 이만큼 쌓아도 좀 불안하다. 이런 심리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청취자분이 지금 글을 보내주셨어요. 이걸 제가 읽어드리고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9190번님인데요. 자영업합니다. 날씨는 추워지고 경기는 더 안 좋아지고요. 최저시급은 올라가고 대출받은 금리는 올라가고 상당히 힘듭니다. 진짜 먹고 살기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결국 금리가 올라가면 서민 경제가 가계부채 문제로 상당히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하느니 어떻게 보면 이제 끝까지 금리를 올리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금리를 올리게 되면 대출금리와 그리고 이자금리가 같이 오르게 되는데요. 네. 물론 이제 저축하신 분 입장에서는 이자 소득이 늘어나니까 네. 당연히 환영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대출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대출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역시 이제 내야 될 이자가 많으니까 이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다면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지금 생계형으로 빌리신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자를 갚으려면 좀 경기가 살아나서 수익이 늘어나야 되는데 예. 경기는 나쁜 상황에서 대출 이자만 오르게 되면 이제 이분들이 바로 위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 한은이 지난 9월에 냈던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예. 지금 현재 우리 그 가계부채 상황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하게 되면 예. 한 2조 한 3천억 원 정도 이자만 네. 늘어난다. 그때 이제 이런 분석을 했었는데요. 네. 이제 오늘 0.25%포인트 올렸으니까 이 2조 3천억 원에 대한 부담을 이제 누군가는 져야 되는데 네. 역시 이제 대출을 했던 분들, 특히 이제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 저축한 분들은 신이 난다, 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0.25%포인트 올라가고 이 상업은행들, 즉 예대금리 대출차로 돈을 버는 일반 은행들이 저축 금리를 그렇게 신날 정도로 올려줄까요? 이제 그것도 저희가 또 봐야 될 부분이죠. 예. 항상 이제 예대 마진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건데, 예. 통상적으로 우리 그 시중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욕을 듣는다고 해야 되나요? 네. 야단을 맞는 부분들이
이 대출금리랑 예금금리를 똑같이 올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대출금리는 크게 올리고 예금금리는 작게 올리고 그럼 뭐 오를 때도 마찬가지고 금리가요. 네. 이제 내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이제 앞으로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얼만큼 특히 이제 이자와 관련된 네. 이 금리를 얼마나 올릴 것인가를 또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도 하나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리은행이 먼저 일단 금리를 올리겠다. 일단 이렇게 좀 치고 나왔는데요. 네. 이제 내일부터 적금의 경우에 작게는 0.1%포인트, 많게는 0.3%포인트를 우리가 인상하겠다. 네. 아무래도 우리은행의 경우는 이제 정부의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예. 가장 빨리 지금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다른 시중은행들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기대만큼 많이 올리지 않는 것도 또 사실인 것 같습니다. 환율이 오른 것은 기대감이 선반영되어서 이제 시장이 안정을 찾았던 내용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주식시장은 오늘 2,500선이 붕괴가 됐고요. 무너졌고요. 네. 제가 이 오프닝에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기업을 살려야 됩니까? 가계 부채가 많은 가계를 살려야 됩니까?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환율이 지금 뛰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수출 기업에게는 좋은데 가계에는 부담이란 말입니다. 금리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네. 기업을 살려야 됩니까? 가계를 살려야 됩니까? 글쎄요. 그래서 시대 상황에 따라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만약 가계가 좀 더 부담이 갔을 경우는 아무래도 가계 부담을 좀 줘야 될 거고요. 예. 기업이 상황이 더 나쁘면 이제 기업이 부담을 들어줘야 되는데, 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과연 빚이 어디가 많은가? 네. 그러니까 지금 가계 빚이 문제인가, 기업 빚이 문제인가? 빚이 아니고 빚이랍니다. 예, 네. 빚이 문제인가? 예. 그리고 이제 정부 빚이 문제인가? 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확실한 것은 이 세 경제 주체 중에서 가장 취약한 게 사실은 또 가계가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빚을 가지고 있더라도 정부가 방어하기가 가장 좋을 테고요. 네. 그 다음에 아무래도 기업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가계일 텐데 네. 지금 우리의 경우는 가계가 가지고 있는 빚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여기서 정부가 이제 좀 두려워한다고 해야 되나요?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죠. 역시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때 상황에 누가 얼마나 많은 그 빚을 가지고 있느냐, 어렵느냐, 거기서 이제 정책적 판단의 문제라고 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 드릴 수가 있어요. 부자들이 빚이 많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빚이 많습니까? 절대적으로는 부자분들이 더 빚이 많겠죠. 맞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부자분들은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상대적인 부담률은 떨어지는 반면에 돈이 없고 가난한 분들의 이 부채에 대한 금리 상승의 압박은 더욱더 심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서민 경제를 운운하고 사람 사는 경제를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구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안전망이나 보완책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어제도 보면 이제 뭐 빚을 탕감한다든가.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신DTI, 뭐 DSR을 도입을 해서 더 이상 이제 빚을 임대주택 안도 나왔습니다. 네. 네. 사실 정부가 이제 그런 대책을 냈던 게 어떻게 보면 이 금리 인상에 앞두고 선 대책을 냈던 걸로 볼 수가 있는데. 네. 물론 그게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취자분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를 살려주세요라고 하셨어요. 네. 누구를 살려야 되는가 물으니까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경향신문 경제부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내일이면 벌써 금요일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박수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